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꿀, 형님 말씀에 취해서 꿀깍지 까먹. 예.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덥죠. 예. 저는 이제 날이 많이 더운데, 이게 지금 막 밖에서 매미도 울고, 막, 그래가지고요. 아예 그냥 창문을 다 닫고 지금 밀폐된 방에서 저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예. 방송하는 중엔 그래도 좀, 이렇게 더위는 좀 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 아마 그저께면 아마 제가 너무 더워서 못하겠는데, 역시 우리 열혈검택님, 별풍선, 예, 또 시원하게 또, 우리 별풍선을 잘 쏴주시는 우리 열혈검택님, 제가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되겠어요. 자, 2부 방송 시작하면서, 예, 이번에 김영란법 둘러싼 노답들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얘기는 제가 오마이뉴스에, 그 8월 2일인가요? 그날 제가 기고했던 글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 방송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한 그릇이 바로 김영란법을 둘러싼 여기에 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미안해요. 저는 근무처가 휴양지에 속해서리, 아이고,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리고 다행입니다. 좋은 데 가서 우리 열혈곰탱님이, 네,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니까 그저 좋을 뿐입니다. 예, 이동현 목사님에 대해 어찌 생각하나요? 방송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시면 자칫하면 강퇴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현 목사와 관련한 이야기는 딴 데 가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동현 목사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뭐 나중에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럼 뭐 뻔한 내용 아시면서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실까요? 예. 주제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김영란법 관련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예,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예, 그 정확한 명칭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예, 정확한 명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요. 법안 내용은 원래 이거랍니다. 예,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그런데 왜 이것을 김영란법이라고 부를까요? 이유는, 예, 김영란이라고 하는 분이, 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요. 이 권익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 바로 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과 관련해서 안을 내셨고요. 그래서 그 대법관 출신이었던 이 김영란 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을 하나를 누군가가 잘 만든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평생,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이른바 역사적으로 남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법안을 만드는 것. 예, 국회의원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법안을 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잘 만들어갖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 고상만법, 우리 열혈검탱법, 예, 우리, 예, 많은 분들이 있죠. 예, 그런 분들이 법안을 만들고 이야기하는데, 이 김영란 이 권익위원장 전 대법관도, 예, 굉장히 큰 획을 그은 거죠. 이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걸 두고, 그런데 문제는 연일 이 시행을 앞두고, 예, 이걸 제정하는 동안에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예,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갑론을박을 해왔는데, 그런 갑론을박 끝에 사실은 굉장히 완화된 법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예, 이 통과된 법이거든요. 통과 전까지는 굉장히 이게 엄청나게 많이 완화가 됐었는데, 그마저도 그렇게 완화돼서 온 법. 원래 취지는 전혀 먹지 마라. 왜 공무원이, 왜 민원인에게, 이해관계인에게,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들한테 왜 밥을 얻어먹냐. 그래서 전혀 얻어먹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완화돼갖고 여기까지 온 게, 그러면 식사까지는 3만원까지는 얻어먹어라. 이것도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들어보세요. 정말 웃긴 얘기 아닙니까? 그래, 3만원까지는 얻어먹어라. 이렇게 허락한 법이에요.
원래는 먹으면 안 되죠. 저도 재하운동 오래 했고요. 그리고 공무원과 관련한 일을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민감사관으로도 일을 하고 있고, 또 대한변협에서도, 예, 인권위 관련해서, 소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고양시에서도 인권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만나서 뭐 보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어요. 업무와 관련해서 되도록이면은 제가 개인사적으로 만나는 건 적절치 않지만 부득이하게 어떠한 호소나 이야기를 들을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밥을 사든지 아니면 안 먹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안 먹든지는 제가 사줬는데 안 먹는다가 아니라요. 제가 사드리는 게 답인데, 제가 사드릴 돈과 여력이 좀 없으면, 그러면 그냥, 안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게 꼭 만나야 될 일이다. 그러면, 그리고 어떻게 또 밥대다. 그러면 제가 돈을 내고 그분을 사드립니다. 이게 상식이고, 이게 원칙이고,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반발하고 따지고 항의하니까 그러면 3만원까지는 그러면 얻어 드세요라고 허용해버린 정말 웃기는 법인데 이마저도 이게 너무 과하다라고 주장하고 따지고 싸우고 하는 이거 자체가 정말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그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부패와 비리가 심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공개적으로 방송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 아프리카 TV를 통해서도 지금 생방송으로 내보내고 있고 또 유튜브와 그리고 또 팟빵을 통해서도 고상만의 뉴스 그 사건으로 해서 예, 영구히 이게 남는데 제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밥을 얻어먹거나 했다면 그러면 제가 이 방송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전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 민원인한테 밥을 얻어먹는 것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누구한테든 그렇게 하면 공정하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일었어요? 내가 밥을 얻어먹고 뭔가를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공정하게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하지 않는데요. 바로 그렇게 하자는 게 바로 이 김영란법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 법 시행 앞두고 일각에서는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또 너무 과한 규제로 인해서 법을 지키기 어렵다는 등의 반발을 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한정식집인데 한정식집의 이제 코스 요리가 대부분 3만원이 넘는다. 그러니 이 법에서 김영란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3만원 규정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요. 3만원 규정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겠죠. 김밥 천국 가시면 예, 두 사람이서 3만원을 다 먹을 수가 없다. 예. 그쵸. 두 사람이서 1인당 3만원은 고소하고 예, 두 사람이서 3만원도 먹을 수 없다. 제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시민감사관 하면서 이게 다니다 보면 말이죠. 그러면 점심 때는 이제 저희가 같이 먹고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결제를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먹은 점심값이 약 3만원에서 4만원이 안 돼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이게 하다고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 선물 같은 경우도 명절에 맞춰서 뭐 선물하는데 뭐 5만원을 상한선으로 하면 뭐 소고기는 요만큼이고 뭐는 얼마고 어쩌고 하는데요. 전 좀 글쎄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 사람한테 5만원 이상 주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걸 정치인한테만 주고 또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만 주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선의의 마음으로 나눠주고 하는 거라면 뇌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그거 5만원짜리 2개 사서요. 지금까지 10명 줬던 거 20명 주면 되겠죠? 20명 줬던 거 40명 주면 되겠죠? 오히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다녀보면 말이죠. 한우인데 한근 600g에 3만원이 안 되는 고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런 고기 사면 안 됩니까? 예. 그 과대 포장하고 말이죠. 백화점에서 너무 지나치게 비싼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부분들 이런 문제들 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큰 문제 큰 거는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이 바뀌고 변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거라고 하면 일단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시행하기도 전부터 이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따지고 항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예, 다른 의도와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국민적 분노도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국민 눈높이에 있어서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열혈검택님 웬만한 고기 뷔페는 1인에 2만원이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쵸? 웬만한 고기 뷔페가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굉장히 환호받고 있는 좋은 샤브샤브 집이 있어요. 거기 11,900원입니다. 우리 열혈검택님 다음에 오시면 제가 11,900원짜리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거기 제가 공룡고기는 1인이 15,000원 아닌가요? 공룡고기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 하여간 다음에 제가 그 좋은 데 가서 대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는 또 이 직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뭐 주고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별풍 드리는 의미가 없잖아요. 다 모아서 그걸로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별풍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잘 모아갖고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까지 주신 것만 해도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부업대기님, 넘버 7님도 오늘 오셨고, 마샬군도님도 오늘 오셨고, IK6201님 무슨 뜻일까요? 하여간 오셨습니다. 하은이 어머니야 여전히 방송 잘 들으셔서 감사드리고, BNB7750님 늘 함께 계시고, 우리 가하님도 늘 고맙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덥죠, 가하님. 많이 더울 것 같아요. 그죠? 송곤나사님 오늘도 또 늘 함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여기 오늘 방송 듣는 분들은 아주 축복받는 밤, 시원한 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는 아주 시원한 냉장고 바람이 많이 불기를 이 방송을 통해 제가 꼭 말씀드리도록 하고, 마샬군도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말씀 남겨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밥 먹다 컴퓨터에 바쁜 뭐예요 또. 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자, 이런 과정에서 이 김영란법 가지고 이러저러한 얘기가 말이 많은데, 이런 가운데 최근 인터넷에서요, 인터넷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일화가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그럴까요? 정말 슬펐던 그날이죠. 2009년 5월 23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그날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해서는 안 될 그 참혹한 그 일이 벌어진 그날인데요. 그날 낮 2시 53분경 인터넷에 한 여성 네티즌이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사례를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요. 아마 그 시간은 이미 이제 오전서부터, 저도 이제 그날 기억이 나는데, 오전서부터 이제 그야말로 분 단위로 막 속보가 막 날라왔잖아요. 분 단위로 속보가 막 날라오면서 뭐 노무현 대통령 뭐 산에서 뭐 실족한 듯, 뭐 추락한 듯, 중상인 듯, 뭐 사망한 듯, 뭐 이렇게 가지고 막 시시각각, 말 그대로 시시각각이 이제 사건이 전파가 되고 있던 그 시각인데, 최종적으로 그날 낮 2시 53분경이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최종 서거하셨다는 게 확정됐을 그 시각에 한 인터넷 사이트에 검보용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가 한 호텔의 일식당에서 이른바 서빙 업무로 근무하고 있었을 때 만났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때라고 합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이 권보영 씨가 쓰질 않아갖고 모르겠는데요. 아마 88년부터 그리고 나서 90년대 중반까지 이제 부산에서 한 번 국회의원을 했고, 그리고 서울 종로에서 또 한 번 국회의원을 하셨잖아요. 아마 그 기간이었을 텐데, 유추해 보기에는 아마 서울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하실 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때 자기가 일하던, 이 권보영 씨가 일하던 이 호텔 일식당에 매일같이 정계와 재계 인사들이 붐비듯 매일 찾아왔는데요. 누군가를 접대하거나 또는 접대받기 위해서 찾아온 자리인데, 그런 접대 자리에는 늘 최고급 생선회와 값비싼 양주가 늘 들어오는 게 뭐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 국회의원이 처음 찾아온 그날도
역시 일식당 주방에서는 손님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최고급 횟감과 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날 서빙을 하던 우리 권보용 씨가 노무현 의원에게 이제 다가가 주문을 받기 위해 물었다고 합니다. 뭘 준비해 드릴까요? 라고 이제 했더니 이때 노무현 의원으로부터 돌아온 답변 너무나도 뜻밖이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아가씨 죽 한 그릇만 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자, 이 말을 들은고 놀란 사람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날 자리를 마련한 기업 측 인사였는데요. 아마 이날이 이런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기업체 대표들하고 어떤 간담회를 한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날 이제 노무현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그 관련한 의원들이 이제 다 같이 가죠.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여러 명이서 가갖고 간담회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무슨 그날 무슨 그런 거죠. 뭐 상공회의소의 간부들하고 무슨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경련에 있는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아마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죽 한 그릇만 달라고 하니까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사람 바로 누구였냐면 이날 자리를 준비한 기업 측 인사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아, 왜 그러십니까 의원님. 아가씨 여기 제일 맛나고 비싼 걸로 줘 라고 하면서 대신 주문을 바꿨는데 이때 들은 권보용 씨가 들은 노무현 의원의 말 잊을 수 없었다라는 게 바로 이 서거일날 쓴 권보용 씨의 글입니다. 뭐라고 했냐. 아가씨 나는 얻어먹는 거 너무 싫고 그냥 내 돈 주고 먹으려니까 이 호텔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는 죽 한 그릇밖에 없네. 그거 먹을 돈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냥 죽 한 그릇만 줘요.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자, 권보용 씨에 따르면 이러한 노무현 의원의 일화, 노무현 대통령의 일화는 이날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노무현 의원 매번 호텔 일식당에 올 때마다 그래서 권보용 씨가 서빙을 할 때마다 주문했던 요리는 죽 한 그릇이었고요. 그렇게 죽 한 그릇을 하고 나면 나갈 때 따로 자기 돈을 내서 그 죽 한 그릇은 따로 계산을 하고 나갔다. 이게 바로 권보용 씨가 기억하고 있는 노무현 의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의원 이 대통령 서거에 대해서 가슴 아팠던 그때 그리고 더군다나 노무현 대통령이 부정부패한 어떤 의혹으로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엄청난 탄압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인격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최후를 맞이했던 바로 그때 이 권보용 씨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것인 거죠. 노무현 대통령의 청렴성, 내가 직접 본 그 청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고 전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는 정말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했던 그런 대통령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뭐 이렇게 저렇게 권력이 내용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우병우 사태 요즘 우병우 어디 갔습니까? 아 진짜 우병우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정말 해결 못하고 있으면서 야당이 말이죠. 국민에게 받아갖고 제1야당 된 더민주가 말이죠. 우병우 문제에 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밥값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값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자고 하는 이런 논쟁이나 하면서 있는 거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3만원짜리 한정식 코스 어딨냐 이렇게 되면 한정식 집 다 문 닫을 거라는 식의 이런 항변이 당연한 것처럼 떠들고 말하는 것 평범한 국민 누가 3만원짜리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특히나 저 같은 이런 가장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전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하고도 얘기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은데 뭐 한 오후 4시, 5시 뭐 이럴 때요. 시장기가 돌잖아요. 간식 좀 먹고 싶고 막 이럴 때 짜장면 한 그릇 이렇게 뭐 외근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짜장면 냄새 맡고 짜장면 한 그릇 보통이라도 한 그릇 좀 먹고 갈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그 짜장면 집 앞을 서성거리다가 그냥 발길 돌렸다. 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렇게 돌리면서 에이, 먹어봐야 살찔 거고 두 번째 에이, 그렇게 굳은 돈으로 들어갈 때 겨울에는 무슨 뭐 붕어빵이라도 좀 사가거나 예, 여름에는 또 들어와갖고 뭐 아이들 좋아하는 예, 이런 거 뭐 사주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 이렇게 하고 그 돈 몇 푼을 몇천 원을 아끼고 돌아왔다. 예전에 이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 있잖아요. 2002년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기억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부자였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예. 그런데 예, 워낙 자식이 많아갖고 그걸 나누니까 저는 부자가 안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뭐 아버지 정말. 근데 이 아버님께서 집에 들어오셔갖고 내가 오늘 짜장면 한 그릇을 먹고 싶었는데 그 돈을 아끼고 왔는데 하면서 막 하실 때 아니 부자 아버지가 왜 짜장면을 안 드시고 와갖고 괜히 우리한테 화를 내시나 이랬어요. 저는 진짜로.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되고 나서 보니까 가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알겠어요. 왜 그랬는지. 돈이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라, 예, 돈을 쓸 수 없어서 못 먹은 거다라는 거. 그걸 제가 알게 됐는데, 그런 게 우리의 일상사인데,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예, 반장님 금수저네요. 뭐, 금수저라고 해주십시오. 뭐, 좋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금수저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네. 금영란법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일반 경제적으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에요.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얻어먹지 말라는 것만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명절에 아파트 경비원에게 또는 사무실을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아무리 비싼 선물을 줘도 그것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웃 간에 나누는 선물도 상관없고 부모 형제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얼마든지 선물할 수 있고요.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김영란법이 제한하고 있는 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봐주고 봐달라면서 주고받는 일정 액수의 금품수수 이게 문제인 거죠. 그걸 통해서 부정청탁하는 것 이걸 금지하는 게 바로 이 정책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너무 과하다는 정책 예, 주장 이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국민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김영란법은 이거 하나만 정착되면 됩니다. 자기 밥은 자기 돈 주고 먹어라. 이 문화를 정책하자. 이게 바로 이 법의 취지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치인들, 예, 밥 얻어먹지 마시고, 당당하게 정치하셔라. 기자는 밥 얻어먹지 마시고, 당당하게 비판 기사 쓰시고, 또 교사 역시, 예, 부모에게, 예, 이른바 촌지받지 마시고, 그걸 통해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가르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무력화하려고 하는 일체의 시도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대한민국에서 음식값 가장 비싼 동네로 알려져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국회 앞 여의도 식당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저도 이제 국회에서 일을 많이 해봐갖고, 예, 몇 년간 일을 해봐서 아는데, 국회 앞에는 사실, 예, 자기 돈을 내고 먹는 사람이 없는 걸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네. 온 사람들이, 예, 대부분 기업의 법인카드나 부처 업무 추진용 카드를 써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사주는 사람도 얻어먹는 사람도 사실은 돈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이거를 식당 주인들이 알기 때문에 그 땅값도 비싸도 모두 비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유난히 음식값이 비싼데 왜 비싸냐고 따지는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 자기네들 회식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이러면요. 사실 영등포 나가서 10분 정도 나가면 영등포잖아요. 영등포 가서 밥 먹는 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예. 그냥 업무적으로 먹는 거는 이거 바꾸자는 겁니다. 예. 아마 이거 하면 이제 여의도 앞에 식당 가격 많이 내려야 될 겁니다. 예. 가격 많이 내려야 될 거고 그리고 뭐 장사 좀 많이 안 되겠죠. 사실은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예, 이 제도 말이죠. 김영란법, 이거 하나 시행하는, 이 조그만 거 시행하는데도 이렇게 시끄러우니, YS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YS가 당시에 하나회를 척결하는 거, 이거 생각해보니까 어마어마한 거고, 특히나
금융실명제법을 도입한 거,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만약에 지금 금융실명제법이 뭐냐면요, 가명으로, 차명으로, 예, 통장을 개설해갖고 거기다가 돈을 보관해 두고 있는 거, 이걸 이제 자기 이름이 아니면 그러면 이걸 전부 다 국가가 귀속해버리겠다. 그렇게 해갖고 이른바 지하금융경제를, 예,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통장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 예, 국가가 해소하는. 이 정책이 추진했는데 그때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대단한 정책이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YS 정책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하는데 이런 작은 제도조차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한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거 너무 안타깝고 한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잘못된 관행 끝내야겠죠. 제대로 된 김영란법 시행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결정적 계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국민이 모르는 게 아니죠. 예, 국민 지켜볼 겁니다. 반드시 김영란법이, 예,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약하게 된 것조차도 제대로, 예, 우리가 이뤄내지 못한다면 부정부패 척결,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훈포스님, 더불어 더더더님, 에세 마피아님도, 예,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열혈곰탱님, 설계회사 관리, 예, 하트설 거래처 2살 연상의 신입 담당자랑 형 동생 말 튼 지 얼마 안 됐을 때 법인카드 들고 밥 먹자고 해서 화장실 가는 즉 계산하고 튀었어요. 이 열혈곰탱이 훌륭한 분이라니까요. 다음에 저랑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계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다음날 그 직원이 너나 자르려고 작정했냐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지금은 어려운 얘기들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리자 시설이라고 뭘 또 내인데요. 그러니까 빨리 모아서 예쁜, 예, 재수 씨하고 결혼하세요. 저번에 시도했다 욕 먹었잖아요. 당연히 욕 먹죠. 제가 형인데 제가 내야죠. 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김영란법이 잘 됐으면 좋겠고. 자, 2부 진짜 이야기죠. 그때 그 사건. 1974년 8월 15일 이른바 8.15 광복절 행사가 열렸던 그날 문세강의 총격 사건으로 인한 그 큰 사회적 파문이 있었죠. 이날 유경수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대한민국 영부인이었죠. 유경수 여사가 사망했는데 유경수 여사 누가 죽였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의 국립극장에서요, 각계 인사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29주년 광복절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이 경축사를 낭독하고 있었던 그때에 예,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 1974년 8월 15일이면 이날 우리 장준하 선생님이, 예, 긴급조치 1호 및 2호 위반으로, 예,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감옥에 gat혀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을 그때죠. 예, 그때 박정희는, 예, 유신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찬탈하고 연장했던 이 독재자, 유신 독재자 박정희가, 예, 광복절 축사를 낭독했던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또 생각해보면 일본, 예, 만주군 출신이었던 친일파, 예, 바로 이 민족 반역자 박정희가 광복절에 축사를 하는 나라였고요. 그 권력 역시도, 예, 사실상의 쿠데타를 2번 했죠. 5.16 쿠데타를 한 번 했고요. 72년도 10월에 또 유신 쿠데타를 해갖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계속 연장하면서 무려 18년간을 대한민국을 독재했던 바로 그 박정희가 경축사를 하던 그때 제일교포 2세였던 문세광이 바로 이게 박정희를 암살하기 위해서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권총을 발사했는데 바로 이날 이 발사로 인해서 박정희가 아닌, 대통령 박정희가 아닌 이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머리에 총탄을 맞고 사망한 사건. 바로 이게 이제 이른바 1974년 8.15 광복절, 예, 경축 행사장에서 있었던 바로 그 문세강
예, 총격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정말로 유경수 여사가 사망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문세광의 총은 과연 유경수 여사를 저격한 건지, 그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문세광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문세광, 경상남도가 본적이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고요. 일본에서 자랐죠. 제일교포 2세니까 아버지가 바로 징용을 끌려가서 아마 일본에 살고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문세광은 바로 이 오사카에서 제일 한국인 거류 민단에 가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일 거류 민단이니까, 민단이면 이제 그 대한민국이 국적인데요. 그죠? 대한민국이 국적입니다. 넘버 7님 감사합니다. 95번째 팬클럽으로 가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팬클럽 새로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은 바로 우리 넘버 7님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오늘 아주 시원한 바람이 넘버 7님을 향해서 막 미친 듯이 불어갈 것이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던, 꿀잼 각이 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 넘버 7님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세요. 우리 호로가 메뚜기 매니저님께서 안내해 주실 겁니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경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이 문세광은 어려서부터 공산주의 서적에 심취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문세광이 1972년도에 조총련에 포섭돼서 73년 김대중 나치 사건 구출대책위원회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세광이 사건이 일어난 날 어떻게 문세광이 했느냐? 문세광은 이때 당시에 한국에 들어와 있었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사건 당일 아침에 문세광은 우연히 조간신문을 읽던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 행사에 참석한다는 걸 확인한 후, 그리고 나서 미제 38구경 권총을 가지고 이 행사장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조선 호텔에 묵고 있던 그가 나갈 때 미제 38구경 권총에는 실탄 5발을 장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10시 3분경 문세광은 입장이 허가된 비표가 없었지만 일본어를 구사하면서 VIP처럼 행세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논란이 벌어집니다. 과연 대통령 행사에 비표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입장할 수 있냐. 더군다나 이 38구경 권총을 허리에다 차고 들어갔는데, 이때 당시에 어떻게 제지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비표도 없었고, 그리고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말을 썼는데 일본말을 구사하니까 VIP로 대우해줬다? 말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일본말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VIP, 이때 당시에는 일본 사람에 대해서 다 VIP 대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한 일이죠. 일본 사람이 비표도 없이 왔으면 더 철저하게 몸수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하간 문세광은 허리에 38구경 권총을 가지고 별다른 제지도 없이 당시에 남측 후문, 국립극장의 남측 후문을 통해 식장에 입장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세광, 박정희가 대통령 박정희가 축사를 읽는 그 동안 모두 4번의 총을 쐈다고 합니다. 모두 4번의 총을 쐈는데요. 바로 이 총에 의해서 당시에 유경수 여사가 머리에 총탄을 맞고, 그리고 나서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후송이 됐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응급치료를 받고 났지만 불행하게도 그날 오후 저녁 7시경 끝내 유경수 여사는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한편 문세광은 이 총격 후에 국립극장 현장에서 경호원과 청와대 경호원이죠. 그리고 경찰에 의해서 검거가 됐고요. 이후 문세광을 조사했던 조사당국은 문세광의 배우로 조총련과 조총련 산하에 한국청년동맹이 공범을 했고, 그리고 이 문세광의 범행 배경에는 북한 김일성의 지령이 있었던 것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8월 15일 날
집행을 했던 문세광은 8월 24일이죠. 약 9일 후 방공법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내란 목적 살인, 일반 살인, 살인 미수 등 모두 13가지 제목으로 서울지검에 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9일 만에 13가지 범죄, 무려 13가지 범죄로 서울지검에 구속 송치됐던 이 문세광은 이후 일사천리로 1심, 2심, 3심의 재판을 거치는데요. 결국 그해 12월 17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약 몇 달입니까? 9, 10, 11, 12 약 넉 달 만에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사형이 확정이 됐는데요. 이때 굉장히 묘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12월 17일 날 사형이 확정되고 다음 날인 18일 날 문세광의 애인이 문세광을 서울구치소로 면회를 왔다고 그래요. 서대문구치소로 면회를 왔다고 합니다. 서울구치소는 당시에 없었군요. 서대문구치소가 있었고 이후에 서대문구치소로 85년도인가요? 4년도인가 5년도경인가 아마 그때 서울구치소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글로 이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서대문구치소에 있었어요. 서대문구치소로 문세광의 애인이 그 면회를 옵니다. 근데 이때 문세광의 애인이 이후에 전한 증언에 의하면 참 묘한 말을 했대요. 사형을 선고받은 문세광 애인인 문세광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하고 힘들었겠어요. 이 애인이. 그래가지고서는 슬퍼하면서 이제 면회를 했는데 문세광이 그랬답니다. 이 애인한테. 걱정하지 마라. 나는 죽지 않는다. 다 이건 절차일 뿐이다. 그러니 나는 곧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나가서 살 집을 구해놔라. 일본에다가. 그런 얘기를 아주 편안하게 얘기를 하길래 아니 이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고 미쳤나 확정받고 미쳤나 왜 뜬금없는 소리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문세광이 걱정하지 마라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반신반의했는데 그러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 일이 있고 나서 불과 3일만 그러니까 12월 17일 날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고 불과 3일 후인 12월 20일 아침 7시 30분경 문세광은 서대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우리 CHO 은세상이라는 분 문세광은 북한지령으로 저격했나요? 정부는 북한지경으로 저격했다고 했는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17탱님 또 별풍선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은세상님 제가 지금부터 계속 얘기할 테니까 들으세요. 자 그런데 이후에 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CHO 은세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문세광을 체포했던 우리 정부 수사기관은 문세광이 1972년도에 조총련에 포섭이 돼서 그리고 나서 이후에 김일성의 지령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발표했죠. 그리고 이 사건의 범행 배후에는 조총련과 그리고 조총련 산하의 한국청년동맹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유경수 여사를 조문왔던 일본 측 그 수상이 돌아가고 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총리는 조문 사절로 온 후에 이때 당시에 이제 일본 입장은 굉장히 좀 난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세광이 제1교포였잖아요. 그 제1교포인 문세광이 우리나라로 여권을 받아서 들어올 때 문세광이 아니라 다른 여권을 일본 정부로부터 발급받아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에서 여권을 발부받아서 일본인인 줄 알고 한국에서는 받아들였고 그렇게 들어온 문세광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갖고 총을 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유경수 여사 영부인 대통령의 영부인을 목숨을 잃게 했고 그리고 또 대통령인 박정희를 시해하려고 했으니 일본도 책임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본 총리가 조문 사절로 왔다가 돌아간 후에 그리고 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예, 대한민국의 주장과 달리 문세광은 북과 연계된 사건이 아니다라고 공식 발표를 한 겁니다. 예, 일본은 문세광이 왜 그러면 했느냐, 예, 그것이 아니라 북과 연계된 범죄가 아니라 바로 1973년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김대중,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을 박정희 정부가 당시에 중앙정보부 요원을 시켜 일본에서 납치했던 사건에 대해서 문세광이 사실은 김대중 정치인 김대중 선생을 매우 존경했던 사람인데, 그 김대중을 납치해서 살해하려고 했던 박정희 권력에 대해서 분개했고, 그래서 그 박정희 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단독으로 바로 이 총격 사건을 일으킨 거다. 이게 바로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사 결과였습니다. 이 결과를 문세광이 사형당하고 5일이 지난 바로 12월 20일 날, 74년 12월 20일 날 문세광이 사형을 당했잖아요. 그게 사형이 집행되고 난 후에 5일이 지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일본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즉, 문세광은 김대중 정치인 김대중 선생을 납치한 것에 대해 분개한 그런 그 사람이 일으킨 우발적이고 독립적인 범죄다.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문세광의 배우로 지목했던 일본 오사카 조총련 관련 간부 등 공범 두 명에 대한 수사도 거부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일본은 조총련과 특히 북한 배우에 대한 증거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그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 우리 춘포 칠님, 이거 늦었습니다. 방송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제 왜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하죠? 왜 이게 방송을 하면 이렇게 안내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게 안 올리나요? 정말 큰일이네. 그게 아주 방송을 못 봤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오늘 일요일 날 했잖아요. 그럼 내일 또 그런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방송 기다리고 있는데 왜 연락이 안 오냐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거 어저께 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도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렇게 늦게 오면 방송을 많이 못 들어서 나중에 유튜브하고 또 팟빵에서 다운로드 별표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일본 정부가 굉장히 일각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또 해갖고 심각하게 얘기가 됐어요. 팟빵으로 다시 듣기가 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다시 듣기, 팟빵에서 업로드를 하니까 그걸로 다시 들으셔도 됩니다. 한국 정부가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굉장히 수세에 몰렸었거든요. 한국 정부가 일본 영토에서 납치를 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엄청나게 항의했거든요. 이거는 주권 침해다. 그래가지고 일본 정부가 박정희 정부에 엄청나게 비판하고 사과하라고 막 했는데, 그런 상황 하에서 바로 조총련 출신, 제일교포 출신인 문세광이 이 사건을 일으키게 해서 오히려 박정희 당시에 유신체제를 강화하고 또 수세에 몰렸던 한일 관계에서 바로 그걸 역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작극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상당히 많이 제기됐던 것이 바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경수가 이날 문세광의 총에 의해서 피격돼서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이게 사실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놀라운 또 정말 충격적인 반전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유경수 여사가 사망한 것은 사실은 문세광의 총이 아니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는데요. 자,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이런 시사 프로 보신 분들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많이 하죠. 소리공학, 근원 목소리 같은 거, 납치범, 유괴범들이, 이렇게 얘기한 걸 이렇게 듣고 분석해서
이게 이제 나이가 대충 몇 살이고 어느 지역 사람이고 뭐 학력은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걸 막 분석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화제를 얻고 있는 바로 이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의 배명진 교수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의 요청으로 당시 사건 당일날 녹음된 비디오하고요. 그리고 총기의 총성 분석 결과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주장합니다. 자, 당시 사건 당일날 현장에서 울린 총성은 모두 7개였답니다. 7번의 총성이 울렸는데요. 이 총성의 7번, 그러니까 즉 현장에서 총을 누군가가 7번을 쐈는데 이 총성에서 문세광이 쏜 총성 모두 이 중에 7개 중에 4개가 문세광이 쐈던 걸로 분석됐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5번째가 바로 문세광의 그날 389경 소지하고 갔던 총에서 발사된 총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나머지 4번째, 6번째, 7번째 바로 이 4번째, 6번째, 7번째는 문세광의 총기에서 나온 총성이 아니라요. 문세광의 저격을 막기 위해서 청와대 경호실 직원이 쏜 총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네 번의 문세광이 쏜 총성 중에서 과연 유경수 여사를 마친 그 총성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 총성, 수사 결과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 팀에서 밝힌 내용에서도 그렇고요. 수사당국도 밝힌 내용이 이런데요. 첫 번째 총성, 문세광이 쏜 총성은 사실은 자기를 향해 총을 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 총성은 문세광이 389경 권총을 꺼내다가 리볼버 권총을 꺼내는데 리볼버는 말이죠. 이게 돌아가는 권총을 리볼버라고 합니다. 돌아가는 이게 총알을 이렇게 탄창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쫙 꺾여갖고 탕탕탕탕 이게 아니라 이게 돌아가는 권총을 리볼버 권총이라고 하는데 이 권총을 꺼내다가 그만 방아쇠를 잘못 당겨갖고 자신의 허벅지, 문세광이 자신의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문세광의 첫 번째 관통상, 총성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허벅지를 쐈고, 그리고 두 번째 쐈던, 이렇게 자기 허벅지를 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달려나가면서 총을 쏘는데요. 그것은 박정희가 연설하고 있던 연설대를 맞췄답니다. 즉 아무도 맞힌 게 아니고요. 연설대에 그만 총알이 박혔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불발탄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한 발이 남았죠. 마지막 한 발, 그것이 유경수 여사를 쐈을까요? 그래서 결국 유경수 여사가 사망했을까요? 아닙니다. 네 번째, 바로 그 문세광이 쏜 총알은 연단의 태극기를 맞추고 끝내 문세광은 아무도 맞춘 사람이 없습니다. 즉 처음 한 발 자기 허벅지를 쏜 총 외에는 누구에게도 맞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유경수 여사가 바로 문세광의 총에 의해서 피격된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4발 중에 문세광이 맞았어야 되는데 문세광은 아무도 맞힌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의 총이었을까요? 바로 나머지 4번, 6번, 7번의 총이었습니다. 4번, 6번, 7번은 바로 문세광의 저격을 막기 위해서 청와대 경호실 직원이 쏜 것인데요. 이렇게 쏘았을 때에 바로 4번째 올린 1, 2, 3은 문세광, 4번째는 청와대 경호실, 그리고 5번째가 문세광이었는데요. 바로 그 사이에 꼈던 4번째 총성, 바로 청와대 경호실 직원이 쏜 총알입니다. 청와대 경호실이 쏜, 직원이 쏜 그 4번째 총알이 바로 유경수 여사의 머리를 피격한 것이 바로 이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 교수팀이 밝힌 이야기입니다. 자, 이 결과에 따르면 왜 그러면 그럴까요? 문세광이 쏜 총알 첫 번째 총소리를 0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처음 자기 허벅지를 꺼낼 때 0으로 계산합니다. 땅 하고 쐈을 때 첫 번째 자기 허벅지로 오발 사고를 냈던 그 총을 계산을 하면
네 번째 총소리, 1, 2, 3이 나가고 나서 네 번째 총소리가 울린 것이 첫 번째 총성이 울리고 나서 약 6.91초 경이라고 합니다. 6.91초 경인데요. 문세강이 처음서부터 세 발까지 발사할 때까지는 유경수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네 번째 총성이 울린 6.91초 사이에 총성이 울리고 나서 약 0.17초가 지나갔던 7.8초 후부터 그때 바로 유경수 여사가 미동이 시작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바로 이것이 유경수 여사가 맞은 총, 바로 그 총은 문세강에 의한 총격이 아니라 바로 문세강을 저지하기 위해서 뒤에서 쐈던 청와대 경호실 직원, 이 사람에 의한 총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소리연구소 팀이 밝혀낸 이야기인데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뒷받침하는 또 한 사람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1974년 저격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경 감식계장으로 이 사건 현장을 감식했던 이건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건우라고 하는 사람이 1989년도 당시 월간 달이라고 하는 잡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건우 씨가 했던 증언, 유경수 여사는 절대로 문세광의 총탄에 죽지 않았다 라고 인터뷰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감식계장이 한 얘기입니다. 사건 당시 감식계장이었던 이건우라고 하는 서울시경 감식계장이 한 이야기. 당시에 유경수 여사는 절대로 문세광의 총탄에 죽지 않았고 이 사건이 숱하게 은폐되고 조작됐다라고 주장을 했던 내용과 일치했는데, 다만 그렇다면 누구의 총에 의해서 숨진 거냐라는 거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분은 지금은 고인이 되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소리연구소가 밝힌 것처럼 문세광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바로 청와대 경호실 직원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것이 맞다. 자, 그리고 또 한 발, 이 청와대 경호실 이 직원이 쏜 세 발 중 두 발이 바로 이처럼 비극적인 결과를 나타낸 걸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발은 바로 유경수 여사를 피격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발, 문제 한 발, 바로 단상 위에 있었던, 지금 단상 밑에 있었던 경호실 직원이 쏜 총이 불행하게도 유경수 여사를 저격한 걸로 이렇게 지금 과학적 분석 또는 사건 현장에 있었던 그 이건우 감식계장의 증언이라고 한다면, 또 한 발은 바로 당시 단상 위에서 있었던 청와대 경호실장 당시 박종규의 총알입니다. 이 총알이 문세광을 겨냥해서 쐈는데 그것이 문세광을 맞춘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당시 합창 단원으로 와 있었던 여고생이었죠. 장봉화 양을 맞춰서 끝내 장봉화 양이 사망에 이르게 됐던, 정말 비극적인, 장봉화 양 얼마나 꿈이 많았던 사람이었을까요. 근데 그 여학생이 끝내 이렇게 목숨을 잃은, 바로 이게 1974년 8월 15일 광복절에 당시 있었던 불행한 비극적 사건, 문세광 총격 사건, 이로 인해서 장봉화 양과 또 유경수 여사가 목숨을 잃게 된 정말 큰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 더불어 더더더님, 피스톨 박이 실수를 하다니 별 인정 안 되는 사격이지. 그러게요. 결정적 순간에 총알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서 장봉화 양이라고 하는 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만든 그 문제. 문세광의 방법도 잘못됐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한 두 사람의 유경수 여사와 또 장봉화 양의 억울한 죽음,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지금 부정선거로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박근혜 씨가 최근 자기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가슴 시리도록 아프게 부모님을 떠나보내야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사드 배치 문제 얘기하면서 뜬금없는 이 말로 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격분하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인혁당 사건, 인혁당 재건이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그 8분, 그들의 가족을 생각한다면 정말 누가 가슴이 시릴까요?
장준하 선생님 사건, 예, 이 얘기도 다음 주에 제가 특집 방송 장준하 특집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간 성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드 배치로 인해서 그 군민들이 싸우고 있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보면 도대체가 갑자기 뜬금없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뭔지 아십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예, 자기 부모에 대한 그 사망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언하고 난 이후에 영남 지역에서 박근혜의 지지율이 이전보다 11%가 올라갔다고. 예,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들. 박근혜 쇼가, 박근혜의 고아 쇼가 왜 계속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이야기죠. 예, 정말 안타깝기,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야기인데요. 예, 바로 이러한 30년이 넘는, 지금까지 1974년부터니까 어떻게 됩니까? 40년이 넘었죠? 40년 된 거군, 42년 됐군요. 42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유경수 여사에 의한, 예, 문세강 피격 사건의 진실, 예, 반드시 또 밝혀져야 될, 공식적으로 밝혀져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경호실 직원에 의한 오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면 그거대로 또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 뜬금없이 문세강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해갖고, 예, 이렇게 가는 것 또한 과연 그것이 옳은지, 예, 맞는 건지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걸 통해서 당시에 일본과의 이런 대립 대척 지점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방송 여러분들 어떻게, 예, 재밌게, 예, 의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늘, 예, 시작할 땐 또 2시간 언제 하나 싶은데, 또 이렇게 2시간, 시간이 금방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수혜자는 참 누굴까? 진정한 수혜자 누군지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기도 좀 부담스럽긴 해요. 네. 유경수 여사의 죽음, 애석하고 안타깝지만, 그 이후에 보여준 정책, 안타깝고요. 많은 사람들이 유경수 여사가 그래도 참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독재 권력 하에서 남편이 나쁜 짓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나쁜 짓 한 남편을 보호해준 역할 해준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 남편이 18년간 독재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감옥에 보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권력, 유신 독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 하에서 유경수 여사가 한 것, 내 남편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결코 좋은 일이라고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 정말 반대했다면, 예, 이혼을 해서라도 나는 당신이 더 이상 이렇게 한다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했어야 됐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1971년도 무리하게 삼선 개헌을 통해 대통령 또 한 번 나갔을 때 유경수 여사는 자기 남편의 선거운동 도와줘야 되지 않냐 해서 유성, 예, 호텔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 여자랑, 예, 여배우인가요? 같이 있었던 남편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예, 박정희 어떻게 했습니까? 잿더리를 집어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왜 서울에 있으라니까 여기 온 거야 하면서 집어던졌다. 그것 때문에 충격받고 올라갔다 어쩌고 합니다. 그거는 천한 부부의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런 부부가 뭔 대단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까? 예, 나라가 당시에 권력이 힘이 세서 그때는 응징하지 못했다 해도 민주정부라면, 정의로운 정부라면 당연히 지금이라도 처벌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 예, 금강산 관광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러나 지금은 금강산도 닫혔고요. 개성공단의 기계도 더 이상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늘 대한민국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의를 사랑합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합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모두가 평화로운 대한민국, 그런 나라를 원합니다. 정의롭고 따뜻한 대한민국, 예, 이런 대한민국 다시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다시 만납시다. 고상만의 유수석 그 사건 엔딩곡으로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예, 여기까지였고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8월 15일 광복절 저녁입니다. 월요일이죠. 8월 15일 광복절 저녁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8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또 좋은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춘포7님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별풍선 오늘도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요. 새로 들어와 주신 우리 열혈 팬님한테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앞으로 좋은 방송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또 뵙도록 하고 그날을 위해서 또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